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외교 라인과 대남 라인이 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결렬 보고 김영철이 받은 충격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위축감을 받았고 이제부터 김영철은 발을 뺄 것 같습니다. 장성택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 의미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미사일과 방사포를 섞어 쏘게 하면서 저강도 도발을 한 이후에 20여일 넘게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영철 부위원장은 노역형,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는 처형, 그리고 여동생 김여정은 근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먼저 김영철 부위원장 얘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소식통에 의한 건데 자강도로 강제 노역을 갔다고요? 네. 김영철은 알고 계시겠지만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사실은 통일전선부장을 하면서 지난번 남북회담에 이어서 북미회담도 모두 다 김영철이 총지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인사 때는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되면서 통전부장을 물려줬죠. 근데 그때 한번 사진에 찍힌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종적이 상당히 묘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식에 드러나지도 않고 하는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온 소식을 보면 김영철이 노역형에 처해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강도로 가서 혁명한 교육을 받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숙청설은 계속 흘러나왔었죠. 태영호 전 공사는 현명한 인물이라면 꾀병이라는 잔꾀를 써서 자리를 피했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했습니다. 김영철이가 만약 현명한 인간이라면 몸이 좀 아프다. 어떻게 해서 내 병원에 좀 입원하겠다 하면서 일선에서 서서히 물러나는 겁니다. 깨병을 부리는데 요 깨병도 잘 부려야지 잘못하다가는 안 박사님, 강제 노역형? 글쎄요. 자강도로 갔어요. 함경북도에 주로 탄광이 있고 유명한 그 아오지 뭐 이런 얘기가 저도 기억을 하는데 자강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강도에는 이제 과거 국무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이가 내려갔던 그 혁명화 장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일종의 이제 철조망 안이 아닌 외딴 곳의 집에서 이제 노동하면서 지내는 일종의 혁명화죠. 아하. 또 과거 이제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김정일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서도 자강도 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오지 탄광이나 뭐 다른 화성이나 가서 이제 죽도록 그 지하 막장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는 것보다는 그 정도에 가서 근신하고 노동하고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컴백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아웃된 것이 아니라 예. 때를 기다리면서 좀 반성하고 있어라. 뭐 이런 차원의 처벌이 아닐까 이런 해석이 있군요.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이 당혹스러웠던 것은요. 비단 김정은 위원장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대미 협상의 선봉에 서 있었던 김영철 부위원장도 엄청난 부담을 느꼈었겠죠. 태영호 전 공사는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김영철 부위원장의 얼이 나가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했습니다. 내가 김영철의 그 표정을 아주 좀 심층 분석해 봤는데 약간 좀 얼떨떨해 있는 이런 김영철은 좀 보니까 약간 좀 눈이 풀려 있고 이런가. 그래서 이번 결렬을 보고 김영철이 받은 충격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미국 협상에 내가 나서는 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상당히 위축감을 받았고 이제부터 김영철은 발을 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외교안보 라인의 인사들을 보면요.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베테랑도 없을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절대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군대에서 공연하는 그 감사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김영철을 대신해서 뭐 대미 협상을 주도하거나 대남 업무를 주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인물은 있나요? 대미 협상을 할 사람은 뭐 리영호 외무상이 하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선희까지 둘이 카운터파트가 돼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대남 부분에 있어서 일단 김영철이 현재 서훈 국정원장하고 카운터파트 아닙니까? 네. 만약에 현재 김영철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그런 라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김영철을 일단 살려둔 것 같아요. 아하. 현재 장금철을 이제 통일연수 부장으로 만들었지만은 당장 현재 백악 출세한 사람입니다.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직책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서훈 원장과 파트너가 되기 힘드니까 아마도 김영철을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희생양은 누굴까요? 자,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로 스포트라이트를 잠시 받았던 바로 김혁철 대미특별 대표입니다. 북한이 김혁철을 국무위원회 대미정책 대표 이렇게 국무위원회에 있다 이렇게 이제 북한이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회 대표다라면 결국은 김정은과 김혁철 그 사이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보이면서 첫째는 김정은이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실제 김혁철은 외무성 소속의 일을 하지만은 대외적으로 트럼프를 더 톱다운 방식에 끌어들이기 위한 북한의 이제 하나의 기획된 이런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신고식을 마쳤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에 김혁철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노동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혁철이 미제 스파이 혐의로 처형을 당했다. 뭐 이런 소식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잘 못 모셔서 처형당했다라고 네. 하면 이제 뭐 그 책임이 좀 경감될 사유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북한 입장이 아니라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스파이 노릇을 했으니까 네.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명분을 삼기 위해서 네. 스파이 혐의를 씌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북미 회담을 진행했던 이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김혁철을 스파이 혐의를 씌울 수가 있나요? 왜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스파이 혐의를 씌웠다면은 1953년 박헌영을 처형할 때, 남노당을 처형할 때 씌웠던 죄목을 한 70년 돼서 이거 다시 김혁철한테 씌웠다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북미회담 결렬에서 아마 김혁철이 뭔가 좀 용어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렇게 약간의 그 정보를 주고받은 걸 아마 스파이다. 이렇게 이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그래야 또 처형의 의미가 되지 뭐 양봉 의민이 무슨 동상이몽 가지고는 처형의 명분이 안 되고 적어도 스파이 딱지를 뒤집어 씌워야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무거운 죄목을 씌운 것 같습니다. 사실 대남 통전부 라인이 철퇴를 맞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김혁철은 외무성 라인인데 왜 김영철과 함께 이렇게 처형 또는 일단은 처벌을 받게 된 겁니까? 원래는 이제 외무성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국면에 이제 소속이라고 이제 옮겼으니까. 감투를 씌웠지만 네. 실제로는 김영철 밑에서 같이 일을 했을 겁니다. 아하. 이렇게 다른 통정부 라인하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통정부가 철퇴 맞으면서 이제 김혁철이 이제 이렇게 철퇴를 맞았는데 김혁철이 이렇게 처형까지 당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김정은 위상을 이렇게 추락시켰다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인 김정은 위원장이 김혁철이가 보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번에 가서 하노이 가서 성과를 못 내고 그냥 돌아왔으니 그 죄를 네가 반당 반인명 분자고 아하. 네가 미국의 앞잡이 노릇했기 때문에 아하. 미국의 현재 그 비핵화 협상안을 네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가 미국의 앞잡이 하느냐 이게 네. 죽은 겁니다. 아하. 미국 쪽 관계자들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김영철하고 김혁철이 이제 미국 왔을 때 네. 굉장히 거만했다고 합니다. 아하. 미국 당국자들 만나고 할 때. 네. 뭐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을 이렇게 상대해 본 사람은 최선희라든지 일부가 했는데 그러니까 최선희 같은 경우는 미국을 잘 알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김영철이나 김혁철은 처음으로 미국을 상대해 보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 뜻대로 좀 되어갈 것 같은 느낌들이 받았나 봐요. 아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한테 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을 잘못 가능성이 보고를 있어요. 했군요. 왜냐하면 미국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 보고를 해서 베트남까지 타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딱 가보니까 이거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도대체 미국까지 갔으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가 하나도 뭐하러 왔냐. 아마 그 분노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김영철이 실수한 거는 김영철이 주로 이제 남북 군사회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좀 배포 있게 세게 나가면 항상 우리가 좀 죽어졌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럼 미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북 소식통 내용 중에 보면은 이 외무성 간부 4명과 함께 김혁철이 처형을 당했는데 처형된 장소가 미림 비행장이에요. 왜 하필 미림 비행장 가서 처형을 했을까요? 글쎄 장성택이나 현영철이나 다 그 강건종합군관학교 뒷마당 사격장에서 처형했단 말이죠. 네. 그때는 이제 버스 한두 대로 노동당 고위 간부들을 데려다 갔으니까 200명, 300명이 갔는데 제가 볼 땐 미림 비행장에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참가자가 많지 않았는가. 아하. 그럼 적어도 1000명 이상을 모아 놀려다 보니까 미림 비행장은 넓은 장소로 옮겼고 그 미제 스파이다. 그래서 뭔가 반미 교육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사상 교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림 비행장으로 데려가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아하. 자, 김혁철과 함께 실무를 담당했던 김성애 통전부 통일 전략실장도요, 철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회담 잘 될 것 같으신가요? 회담 잘하셨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김성희 실장님. 안 박사님, 김성애 실장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라고 예. 알려지고 있는데 혁명화 교육과 정치범 수용소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혁명화 교육은 가서 노동을 하거나 뭐 비판서 쓰고 다시 올라오는 거고 물론 정치범 수용소 안에도 그 기간이 있는 혁명화 구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은 북한에서는 관리소라는 표현으로 씁니다만은 국가보위성, 우리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자칫 들어갔다 종신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김성애나 지금 그 통역으로 갔던 신혜영이 이제 수용소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받은 처벌은 뭐 김영철이 저 자강도에 내려간 것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김성애라고 하면은 최선희보다도 사실은 그 전에 우리에게 더 익숙했던 인물이었고 외무성 라인의 인재들 가운데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선권이가 왼팔, 뭐 김혁철이 오른팔, 김성애는 결국 김영철 부위원장에는 에너지와 같은 사람인데 뭔가 말도 없고 또 김여정도 같이 이제 평창에도 왔고 이랬던 뭔가 나름대로 떠오르는 이제 여성 그 간부였는데 여자가 처벌받았다는 것은 아마 김영철과 연대 책임을 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성 엘리트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입니다. 사실 이 신혜영도 어느 정도 자신의 앞날을 예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미국 김정은 위원장님, 그 미국이 평양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싱가포르 회담 때 김주성이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 하노이 회담 때는 신혜영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저 장면, 저 결정적인 실수였다는데 뭐 어떤 실수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현양 국장이 이제 아마 통역을 맡으면서 아마 네. 여성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신영을 이제 아마 통역을 시킨 것인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외국 회담 가서 처음으로 외신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가 지금 좀 전에 보신 영상을 보면 질문을 했는데 이 신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외신 기자의 질문을 통역할 수가 있는지 그건 이제 처음 한 겁니다. 사실 어떤 데서 보면 그동안 김정은 이야기를 통역한다든지 정상 이야기를 통역했지만 기자의 질문을 통역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바로 이현양 국장이 통역을 해버린 거예요. 네. 즉 김정은 위원장의 질문을 상대방 통역이 통역을 해버린 겁니다. 아하.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한 지금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보면 자기 존엄한테 그 질문 자체를 상대방 통역이 통역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네. 또 하나의 실수는 네.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이 회담이 결렬되어 갈 때 뭔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바지가랑에 잡을 심정으로 해서 네. 마지막 내가 하나 더 제의할 게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 네. 트럼프 때도 헤어질 때. 문제는 그걸 통역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김정은 지금 위원장이 막판에 결렬 직전에 내가 하나 더 제안을 할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역을 안 그렇죠. 해버렸다고요. 잠깐 통역 마지막 하나 제안할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황을 좀 결정적으로 그렇죠.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신혜영 같은 경우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회담에 처음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아무리 트럼프의 어떤 어법을 연구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의 통역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아마 신혜영 굉장히 어렸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자기가 어쩔 줄 모르고 아마 신경 상황에서 그걸 통역을 못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회담이 결렬되다 보니까 도대체 네가 너한테 책임이 있지 않느냐? 네. 왜 그걸 통역 안 해서 이렇게 회담을 깼느냐? 아하. 사실 자기 책임인데 모든 것 때문에 신혜영한테 책임을 돌린 것이죠. 어렵군요. 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통역 안 한 것은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갈 만큼 중한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기자의 질문을 통역 안 한 것은 아마 익스큐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질문하는 직접 것을 말할 수는 있는 게 없죠. 전달하는 것이 그 일반 상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책임 네. 이것을 좀 무겁게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용호 전 공사는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통역의 중요성을 아주 크게 깨달았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학을 잘한다 해서 통역이 잘하는 거 아니다. 현실에서 그 나라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 이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러시아를 담당해서 일하는 애를 이번에 통역으로 데려갔고. 자, 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김정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여동생 김여정도 요즘 보이지 않고 있죠. 하노이 회담 때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어깨까지 밀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었던 김여정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정해보는 게 네. 혹시 하노이 회담 때 김여정이가 내리면서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을 이 팔꿈치로 치고 뭐 네네. 이러면서 세계 언론이 김여정을 대단히 이제 포커스 그렇죠.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외교 라인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까 싶어요. 근신 정도로 멈췄어요. 김여정이 잿더리 들고 나가서 이렇게 쫓아다닌 것도 사실은 지나친 의전이었다라는 지적이 사후에 좀 들리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너무 나댔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제 의전과 경호를 다 담당하다 보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실제로 의전 담당 그러니까 호위사령부 부사령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같은 사람들이 사실 의전 경호를 다 담당하는데 믿지는 못하니까 김여정이 항상 가서 체크를 해왔습니다. 체크하는 모습 자체가 지나치게 바로 김정은을 보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난을 좀 받았고 특히 그 잿더리를 이제 들고 나타났던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는 좀 언론에 나타나는 것을 자제해달라라고 네. 얘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바로 나타난 것이 지난번에 러시아 갔을 때 블라디보스토크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가기 하루 전에 김여정이 분명히 이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의전과 경고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돌아갔는데 아마도 1시간도 안 머물고 바로 돌아간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이 숙청된 그리고 또 수용소로 보내지고 처벌을 받은 이 외교 라인들 김영철은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김여정도 다시 활동을 할 시기가 오겠죠. 근데 나머지 김혁철, 신혜영 등 이 통역을 담당했던 외교 라인의 인물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분위기가 이렇게 뒤숭숭한 가운데요. 어제 수도권 상공에는 미국의 최첨단 정찰 자산이죠. RC-135U 컴뱃 센트와 RC-135W 리벳 조인트라는 최첨단 정찰기 두 대가 동시에 떴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정호 시장님. 네. 한 대가 수도권 인근을 비행했다 이런 소식은 탑10에서도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리벳 조인트와 컴뱃 센트 두 개가 갑자기 동시에 떴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요? 좀 이례적이죠. 네. 이례적입니다. 일단은 리벳 조인트는 북한의 지상군의 움직임, 그다음에 네. 미사일 탄두와 발사 차량과의 교신 내용들,
그 텔레메트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전파를 잡는 것이고, 근데 컴뱃 샌드는 이제 북한의 그 전역에 있는 미사일 기지가 어떻게 레이더를 작동하고 있는가, 네. 를 파악하는 그 정찰기거든요. 네. 두 개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은 북한 내부에 또다시 어허. 뭔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동향이 보이지 않는가 네. 하는 것 때문에 그 현재 이렇게 정찰기가 두 대가 동시에 움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미국의 지 컨벤센트 이거는 미국이 2대밖에 안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지금 우리 수도권 상공에 와서 날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4일과 9일 두 차례 걸쳐서 이제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사실은 이 두 대가 함께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더군다나 지금 보면 컨벤센트가 왔다는 것은 이 컨벤센트 아까 말씀한 두 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정부 수집한 미사일 정보를 상당히 국방부라든지 그다음에 백악관에 직보를 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예전에 지금 세네헨 국방부 장관 대행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쏜 게 미국의 탄도미사일이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볼턴 보좌관도 마찬가지 이야기했죠. 트럼프 대통령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좀 어떤 정무적인 인정인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북한 내부 사정을 보면 우리가 아까 쭉 이야기했듯이 지금 굉장히 내부 속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한 번에 또 이제 대외적인 도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미국이 보는 것은 이 북한이 뭔가 추가적인 지금 도발하고 꾸미고 있지 않는가. 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네. 핵실험이라든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합니다. 만나보시죠.